시작합시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내 발표를 시작하죠. 이거 다른 교수님들이나 그 상사들한테 발표한 적은 있는데 학생들한테 발표한 적이 없어가지고 느낌이 좀 되게 애매하네요. 내가 그리고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이해해줘요. 알겠죠? 자, 진행을 합시다. 갑자기 학생들 앞에 살라니까 되게 저거하네.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 무인항공기학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드론용 프로펠러 공력 소음 및 전산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포닥 과정이 있을 때 같이 연구했었던 연구자들 4명입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론용 프로펠러의 공력 소음에 대한 개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공력 소음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것 같고, 그리고 드론에서 발생되는 공력 소음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개요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수치 해석,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는 이 부분에서의 내용이 사실 조금 있긴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정도를 감안을 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석한 결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었던 수치 해석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무인기용 프로펠러의 그 공력 소음을 블레이드 매수, 그러니까 프로펠러의 날개 개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론 분야에서 공력소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드론의 수요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학교에서도 드론 학과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의 큰 어떤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드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 분야가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드론용 프로펠러, 이 멀티콥터형 드론에서 멀티콥터형 드론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공력 소음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프라임에어라는 그 드론 택배 시스템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FLIR이라고 외국 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작은 블랙호넷이라는 조그마한 드론입니다. 근데 이런 민간용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dB 이하의 소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민간용 소음 규제 조건을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상용화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상용화 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몇 년을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 스텔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체 드론 시스템을 줄이긴 했지만 이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스텔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이 유튜브 레퍼런스에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요. 그 드론 가지고 이런 제주도 주변에 있는 해변을 찍은 영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TV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뒤에 그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BGM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을 뒤에 깔고 영상을 만들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되게 아름다운 경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드론에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녹음한 영상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 그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용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BGM을 깔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 드론 소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이게 DJI 매빅 프로라는 그 상용 드론입니다. 근데 이 드론에서 이 영상에서 어떤 걸 했냐면, 똑같은 시스템인 그 DJI 매빅 프로에다가 프로펠러만 바꿔가면서 프로펠러 형상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어떻게 소음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빅 프로의 기본 프로로 달고 있을 때가 한 79dB 정도 되고요. 저속용 프로를 달았을 때 75dB, 그리고
플래티넘 버전의 프로펠러 달았을 때는 약 70dB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굉장히 감소된 수준의 소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비교했을 때 약 9dB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게 숫자로는 그냥 9dB이지만 데시벨이라는 게 로그 단위이기 때문에 얘가 10의 9승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줄어든 케이스가 되고, 이렇듯이 프로펠러의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들만 조금만 변경시켜도 이런 식으로 많은 소음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동소음 문제가 어디서 많이 어디서 많이 기인을 했었냐면, 이런 헬리콥터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리콥터가 지나갔을 때 굉장히 큰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헬리콥터에서도 비슷하게 이 위에 있는 이 프로펠러가, 이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그 소음원들이 있고, 헬리콥터가 약 1950년도 30년도 정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소음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소음의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많이 규명을 했었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 드론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길 수는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위에 있는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유동의 레이놀즈 넘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시스템 크기도 작고 프로펠러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블레이드 주위에서 나타나는 레이놀즈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마크 넘버 또한 그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컴프레서블 플로우, 압축성 유동이 나타나는 반면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인컴프레서블 플로우, 비압축성 유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차이점이 있어서 기존의 헬리콥터 분야에서 개발됐었던 소음 저감 기법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사에서도 2015년도 정도부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드론 소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지고 현재도 무인기의 유동소음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동소음 같은 경우에는 비단 그 드론 분야뿐만 아니라 이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Urban Air Mobility, UAM이라는 분야에서도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나사가 2018년도 10월 달에 제안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대도시에서 이 도심의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지점과 지점 사이의 이동을 물건 같은 경우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운송 같은 경우는 에어택시, PAV, Personal Air Vehicle이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운송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작년에 주창되었던 컨셉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많이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런 도심에 이런 PAV나 아니면 드론이 많이 비행하게 되면 당연히 소음 문제가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UAM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태동된 게 있지만 2040년 정도에는 연간 1.8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예측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레퍼런스에서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UAM 분야에서도 노이즈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버라든지 에어버스, 나사 같은 굉장히 큰 회사나 연구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세이프티는 당연히 만족이 되어야 UAM의 어떤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두 번째 꼽히고 있는 것이 노이즈, 여기서도 노이즈. 이렇듯이 크게 UAM 컨셉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노이즈 부분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방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공력소음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력소음을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연구 목표 같은 경우는 저정확도지만 고속의 공력소음 해석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공력 해석법 같은 경우는 아마 항공력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볼텍스 레티스 메서드라고 VLM이라고 부르는 와류곡작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음향 상사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해석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도 해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펠러의 그 유동소음을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음과 고효율 드론용 프로펠러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저레일러스 로터의 공력소음 메커니즘을 분석을 하고 블레이드 매수와 공력소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위에서 보신 이런 효율적인 해석법을 이용해서 블레이드 매수와 공력소음 사이의 상관관계를 빠르게 해석하고 프로펠러 설계에 기여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치 해석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스킵하고 어떤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만 좀 도출하겠습니다. 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력 해석법을 이용해서 DJI의 팬텀2 프로펠러의 실제 형상을 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유동 현상을 라그랑지안 메소드인 볼텍스 파틱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도시를 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잠시만요.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고요. 요 밑에 요렇게 유동이 요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유동이 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프로펠러를 실제로 회전시켰을 때 이런 유동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 해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눈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보셨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라그랑지안 메소드인 볼텍스 파티클 메소드로 프로펠러 주위에 유동을 도시한 그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CFD 쪽에서 Q 크라이테리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펠러의 후루 유동을 도시한 결과입니다. 해석한 결과를 실제 실험이랑 다른 연구자의 해석 결과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2016년도에 똑같은 프로펠러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던 실험 결과입니다. RPM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추력의 어떤 값을 측정을 했을 때 검은색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해석했던 결과가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결과는 나사에서 CFD, 조금 더 고차원의 해석법을 이용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제 해석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나사에서 해석한 해석법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두 수치 해석법 같은 경우에도 실험값 대비 약 3% 미만의 굉장히 높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5400 RPM에서의 소음 정도를 오른쪽과 같이 도시를 해봤습니다.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부르는 그 소음 정도로 도시를 했을 때 제가 해석한 결과가 빨간색과 오렌지색 결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있고요.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력 소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 프레셔의 플럭슈에이션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변하는 플럭슈에이션 값을 쓰지 않고 그냥 어떠한 특정 값으로 고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요 노란색, 오렌지색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원래 시변하는 어떤 프레셔 플럭슈에이션을 쓴 결과가 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는 요쪽 부분에서 실험값과 다른 연구자의 결과값과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회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와 제가 해석한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실제 실험에서 어떤 측정되었던 모터 소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소음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나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뒤에서 나오는 후류와의 간섭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이드 매수에 따른 프로펠러 공력 소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블레이드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섹션 에어포일 나카 001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인 어떤 기본적인 형상에 대해서 블레이드 매수를 2매, 1매에서 4매까지 변경시켜가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똑같은 RPM일 때 매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추력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추력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RPM은 점점 감소를 시켰습니다. 7,600에서 4,950까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블레이드 주위에서 나타나는 레이놀즈 넘버는 최고 13만 정도의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마우스 같은 경우도 0.23의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동이 됩니다. 이때 그 해석한 결과들을 그 블레이드 매수에 따른 어떤 CT 오버 시그마라고 부르는 이런 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 검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CT 오브 시그마라는 어떤 값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피겨 오브 메릿이라는 어떤 효율성에 관련된 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CT 오브 시그마라고 불리는 이 검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부르는 FMB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블레이드가 3개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피겨 오브 메릿 같은 경우는 공격 효율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매수가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공격 효율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블레이드 후류 간섭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상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블레이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내는 어떤 추력에 대한 값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후류 간섭 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두 슬라이드에서 소음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두 그래프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블레이드에 대한 소음 수준을 검은색으로 도시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도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음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요 부분이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면 71dB에서 20dB로 아주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음원, 프레셔 플럭슈에이션을 고정시켰을 때의 결과가 왼쪽, 그리고 고정시키지 않았을 때의 원래의 결과가 오른쪽입니다. 보시는 거는 크게 보실 것은, 첫 번째 블레이드가 한 개밖에 없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정상 상태로 플럭슈에이션이 없다고 가정했었던 요 결과랑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데, 그 2매, 3매, 4매 그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했었던 소음 수준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소음이 이렇게 감소했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똑같은 소음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 말인 뜻은 이 네 번째 결과가 실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음이 이만큼 증가를 한 거고요. 얘도 소음이 이만큼 증가를 한 거고, 얘는 소음이 이만큼만 증가하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 있는 소음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있는 결과이고요. 이로 미루어 보아서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블레이드 후류 간섭 효과가 계속 커지는 것을 여기 이 결과에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소음 스펙트럼은 앞에서 보셨던 요 소음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매수에 따른 파워 로딩이라고 부르는 소음 공력 효율과 그 다음에 OASP를 부르는 소음 수준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 수준은 블레이드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공력 효율 같은 경우는 3매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공력 효과와 공력 성능과 그 다음에 소음 성능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상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2매짜리 블레이드 가지는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3매를 사용했을 때 더 낮은 소음을 가지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공력 효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할 연구 주제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이걸로 찍었을 때 18분이었거든요. 20분짜리였는데 18분에 끄는 거고, 2분 만에 이런 결과들 아니면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갔던 결과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해서 발표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냥 이거 뭐 할 거냐면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지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요, 블레이드 한 개 가지고 해석한 거거든요. 계산한 거고요. 얘는 블레이드 두 개 가지고 해석한 거고요.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카운터 로테이팅 시켜서 뒤에 그 유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한 결과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PAV, 그 실제로 에어버스에서 바하나라고 부르는 PAV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걔를 컴퓨터 가지고 해석해 본 거예요. 블레이드가 프로펠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6개 달고 걔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해석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도 연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분 조금 안 되게 발표를 진행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상공운항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해외에서 학회 발표했던 결과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발표의 슬라이드고요. 박수 안 쳐도 되고요. 네, 했고,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아요. 왜냐면 이거 발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 관련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교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해하려고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시간 끝나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질문 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와서 물어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가보죠. 이쪽 부분이 아마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서. 근데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발표 스타일이나 이런 PPT 만드는 슬라이드 만드는 스타일은 각자마다 사실 달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되는 어떤 일종의 레퍼런스 개념인 거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중에서 참고할 게 있으면 적절하게 참고하세요라는 느낌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무조건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앞에서 했던 요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 퓨처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끝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중간중간에 다시 일부러 심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심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생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심어놓은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장들에서 못 짚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중간에 내가 저 교수님이 저기 발표할 때 저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킵을 하거나 뭔가 스킬을 쓴 것 같은데 여기는 내용이 없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 발표 연습은요, 나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발표 연습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대학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장에 그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도교수한테 열심히 깨져가면서 스킬로 배운 거거든요. 체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이제 혼나가면서 계속 체득한 거의 어떤 결과거든요. 말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체득한 거기 때문에 나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이래서 얘의 폰트를 예를 들면 40포인트로 만들었구나, 아니면 얘네들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주겠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학생들한테 의도적으로 알려주려 치면 알려줄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고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는 발표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첫 번째로는 발표 자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발표 자료 전체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보통은 시간이 몇 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략적인 슬라이드 장의 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1분 한 장 정도로 넘어간다 치면 제일 나이스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1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1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메이션을 했을 때 분당 1분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 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스킵할 수 있는 스킬을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분 스킵할 수 있는 넘어가면은 분량이 많아도 제한된 시간 내에 저걸 할 수 있는데,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1분에 한 장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내용이 표지라든지, 제일 처음에 있는 이런 표지라든지 아니면 목차,
이런 거, 목차,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표지, 그리고 이런 맺은 말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쓰인다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에서 진행하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이거 있죠? 이거 페이지. 얘 페이지는 가능하면요. 기본은 4대 3이에요. 이게 지금 4대 3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그 발표 자료를 4대 3 비율로 만들어 놨고, 내가 이거 16대 9로 한번 바꿔서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일단 옆으로 늘어났죠. 옆으로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옆으로 늘어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래쪽이랑 이 위쪽이 잘려요. 이해가요? 얘가 4대 3 비율이고요. 그 프로젝터가 4대 3 비율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얘가 내는 건 4대 3인데 이 비율 자체가 16대 9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 영화관 스크린 위아래 잘리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위아래가 잘려버린 거예요.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위아래가 더 꽉 차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보량도 이게 더 많을 거거든요. 어차피 이 안에, 이거 뭔가 잘못했다. 어쨌건, 이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을 건데, 이 위아래가 잘림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큰 모니터를 가지고 작은 화면을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4대 3을 하고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발표할 그 발표장에 있는 그 스크린이랑 프로젝터 있죠. 걔네들이 만약에 16대 9를 지원하는 애다. 그러면 16대 9를 쓰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보통은 4대 3이기 때문에 기본은 4대 3 비율로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그 사회인들이 저거 하는 건데 그 놓치기 쉬운 건데 이런 거 있죠. 우리 학교 한서대학교 대표로 오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상도가 높은 거를 쓰세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모든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상도 높은 거. 그리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홈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있고요. 보통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마 파일 같은 걸 줄 거예요. 자기들 로고 파일은 이걸 쓰라고 무조건. 해상도 굉장히 높은 그 그림 파일을 줄 거예요. 그거를 쓰세요. 그렇게 안 하고 되게 급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그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온, 그러니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이렇게 보죠. 어디 갔어? 치잖아요? 그러면 떠요. 이렇게 이미지 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 이런 거 있죠. 얘는 그래도 좀 낫네. 600대 300이니까. 그거 알아요? 해상도인 거 알아요? 600대 300 적혀 있는 거, 이거 해상도거든요?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요, 요 한 칸 보여요, 요거, 글자 한 칸? 요거, 도트 한 칸. 이게 한 픽셀이에요. 한 픽셀이고, 이게 600개 모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600개 있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300개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크기 안에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의 해상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서 인터넷에서 퍼올 거면 그래도 얘 400이죠, 395죠, 얘 600이죠. 이게 훨씬 해상도가 높을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를 갖고 와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 많은 사회인들이 저거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클릭 하고요. 이미지 복사하고요. 가져와요, 이렇게. 여기 갖고 올게요, 내가. 얘는 그래도 좀 낫다. 잠깐만.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네? 기다려봐요. 내가 어제 본 게 있는데. 이 600대 300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이거 갖고 오자. 뭐야?
응? 어디야? 아니, 이마. 아니, 말고. 아닌데? 뭐지? 뭐지? 잠깐만. 이거는 저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줄게요. 이게요. 지금 이거 밑에 있는 게 내가 아까 기존에 있었던 거, 그거 크게 키운 거고요. 이게 방금 인터넷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제공 원본이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복붙한 거예요. 얘가 더 좋아 보이죠? 이거 아마 저거 한 것 같아요. 그, 포토샵에서 안티엘리싱 먹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보여주면 안 되지. 그죠? 내가 꺼볼까? 뭐야? 얘도 왜 좋아? 안 좋은 얘. 이건 좋네. 이거 안 좋은 건가? 아니다. 이것도 좋은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혹시 이해 가나요? 네, 이해 가죠. 이게 생각보다 커요. 진짜. 학생들 혹시 미생 드라마 봤어요? 미생 드라마 보면 딱 이거 나와요. 처음에 초반에 PPT 가지고 발표하는데 너 로고 왜 졌다고 저기 어디서 복구를 해왔냐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되게 이걸로 봅시다. 이거 원래 거고요. 얘 복붙한 거거든요. 해상도 차이 보여요? 엄청나게. 이런 걸 갖고 와요. 이런 걸 갖고 와서 상사한테 발표한답시고, 뭐 사장한테 발표한답시고, 회장한테 앞에서 발표한답시고, 이거 갖고 발표한다고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해가요? 이러지 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사에서 다 요구하는 거고, 꼭 파일은 깨끗한 걸로 써요. 얘는요, 좀 키워둬요. 이만큼 키워둬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보장이 돼요. 얘 아까 거보다 좀 더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보장이 돼요. 이거 근데 후 처리하면 더 깨끗하게 되거든요. 어쨌건 이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발표자의 전체적인 색상을 목적성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로고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의 이유가 뭐냐면 삼성의 대표 색깔이 파란색이라 그래요. 보통은 그 회사의 대표 로고 색이 있죠. 그게 그 회사를 대표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삼성이든 LG든 두산이든 뭐든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모든 연구소 관련된 기관들은 로고를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대충 만들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우리 학교의 요 로고도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뜻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다 뜻이 있고요. 형상이 왜 이렇게 생긴지 다 뜻이 있고요. 얘네 위치가 다 뜻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이럴 텐데 당연히 대기업 가면 더 그렇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로고 하나 가지고 우리 기업을 대표할 거니까. 그래서 삼성은 파란색, LG는 빨간색, 두산은 초록색, 그리고 현대도 초록색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PPT 만들 때도 대략적으로 그런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 있는 내용이 어차피 파란색, 그냥 하얀색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표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올라가면 대표색, 대표 UI, 대표 글자 폰트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무인기 시스템 심포지엄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라서 일부러 내가 이 발표 자료 자체를 무인기 관련된 드론 관련된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그냥 하늘 스카이 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가 무인기 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무인기의 어떤 일종의 뭐라 해야지 청사진 같은 비슷한 거. 네, 그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심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발표할 이 발표의 그 특성이 심포지엄, 무인기 관련된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놓은 거고요. 참고로 이런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인터넷 가면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나는 이거 샀어요. 한 2만 원 정도에 샀어요. 사서 쓰면 뭐가 좋냐면 얘네들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얘네들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어디서 쓰더라도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걸어도 나는 내가 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한 2, 3만 원 하면 비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밥도 여러 끼리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 사놓고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학생들 윈도우 사셨어요? 아니면 불법 써요? 사셨어요? 아, 그게 원래 정답이에요. 근데 나 때만 해도 불법 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저작권이라는 그 명목이 우리 때는 되게 암묵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나이 때에는 이걸 당연히 사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것도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런 저작권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야 어차피 돈 내고 파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됐고요. 다른 한계는 인쇄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요, 이거 전체가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지금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애들 가지고 그 발표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좀 더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색깔이 되게 화려하니까 되게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고물로 나온다, 어떤 프린트된 어떤 결과들로 나오게 되면 저게 쥐약인 게 뭐냐면 인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인쇄 레이저 프린터로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잉크젯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구겨져요. 이렇게 왜냐면 잉크젯, 그러니까 물 가지고 분사해가지고 인쇄되는 그 종이 보면 되게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인쇄비도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쇄를 고려해야 되는 어떤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면 아예 여기는 잉크가 안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까지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폰트 같은 경우도 좀 목적성 있게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룹 같은 거, 대기업 같은데 우리 학교 같은 데는 대표 폰트가 있어요. 그거 받아서 쓰는 게 좋아요. 받아서 그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거면 보통은 한글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이나 이게 맑은 고딕이고요. 이게 영어로 쓴 맑은 고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문이든 한글이든 맑은 고딕을 써주면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타임즈 로만이라고 해서 로마자로 쓰는 이런 방법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에어리얼이라고 부르는 요 폰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면 요건 안 먹어요. 이거 두 개 쓰면. 근데 더 좋은 폰트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폰트가 있으면 꼭 그걸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행사 정보 기입 요거. 어디서 뭐 하는 거고 어디서 하는 거 DCC가 대전 컨벤션 센터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거고 언제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입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여기 이건 내가 속한 그런데 이건 사실 내 연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 연구실 에어스페이스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랩에서 아더랩이라고 약자를 쓴 거고 이런 거 해두면 나는 이런 연구실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서대 로고 내 대표 기업이든 기관이든 뭔가 대표 로고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항상 붙여줘요. 위쪽 말고 가능하면 오른쪽,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래쪽에 붙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숫자 이거는 나도 가끔 까먹어요. 왜냐면 이게 글자가 작잖아요. 딴 거보다 작잖아요. 이게 왜 작냐면 이런 원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안 침범하려고 이런 것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려고 일부러 얘를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그 일부러 회색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검은색이 아니고 이게 눈에 안 띄게끔 하려고 한 건데 얘가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내용,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려면 이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페이지 수가. 예를 들면 당신의 어떤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궁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정표가 페이지 수기 때문에 얘는 기입해준 게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가 다시 나왔어요. 번호. BDD 같은 번호. 그리고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교수거든요? 예? 아닌가? 교수 아닌가? 몰라. 이거 짤방 돌아다니는 거 갖고 온 건데.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 그냥 그 구글에서 구글링 번역한 거 갖고 예를 들어 이 주님 누군지 모르겠고 뭐 블라블라블라 했대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내용 자체,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도 완전 엉망일 뿐더러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빈 페이지에 이렇게 글자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보고서 느낌인 거지 PPT의 느낌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틀렸어요. 이건 틀린 거고. 글자도 얘랑 이 제목이랑 얘랑 폰트 크기 똑같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는 한 것입니다. 문장의 어떤 뉘앙스 다르죠.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틀린 거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그냥 번호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번호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번호의 그 해상도 굉장히 안 좋죠.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글자도요,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판단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이게 그거거든요. 그 제목이거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제목인데, 이걸 일부러 하얗게 해놓고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완전 꽉 채워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이거 완전 진짜 엉망 개판이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그죠?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학생들 알고 있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아요. 그리고 각 슬라이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각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같은 경우는 요게 보통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슬라이드를 아우르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 세 번째 섹션, 요 목차 블레이드 매스에 따른 프로펠러 공격 소음 비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그 말의 뜻은 요거 내에 이 페이지 빼고 여기까지가 사실 그 섹션 3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 위에 있는 이 주제, 이 제목 있죠. 이 제목을 통일을 안 했어요. 이걸로. 뭔 말인지 이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이라고 적었을 수 있는데 일부러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수치 해석 결과니까 얘가 수치 해석 결과입니다. 얘가 수치 해석 결과입니다. 얘가 수치 해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 말이냐면 내가 보통 이런 걸 간지라고 하는데요. 이 간지와 이 간지 사이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점 수치해석 이 내용을 이 위에 적지 않아도 돼요. 나 이거 그냥 무조건 저렇게 적었다가, 왜냐면 이거는 수치해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여기 수치해석 적었다가 지도교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렇게 안 적어도 돼요. 적어도 되지만 적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적는 것보다 이 전체 내용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다 내용이 달라요. 그죠? 다 다르죠, 위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내가 요거는 내가 그냥 적절하게 쓰는 정도의 수준이지 학생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요. 글자 크기는 적절하게 쓰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 크게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요 메인 내용을 10포인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10포인트라 써서 그냥 어차피 내가 컴퓨터로 작성할 때 10포인트도 잘 보이고 얘로 띄워봤을 때도 잘 보인다고 하지만 이거 그 슬라이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노력인 거잖아요. PPT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나이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 있죠. 그분들은 이거 10포인트로 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10포인트면 이게 10포인트예요. 이게 레퍼런스 달아먹는 건데 이게 10포인트고, 이걸로 이 전체 내용을 쓰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뒤에서. 발표에 대한 평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너 왜 글자를 그렇게 작게 만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포인트는 크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나는 보통 제목 40포인트, 소제목 25포인트, 전체적인 내용은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잡고요. 레퍼런스를 일부러 10포인트 잡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레퍼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레퍼런스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크기를 작게 해서 주목을 안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글자 같은 경우, 그리고 글자색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일반적으로는 검은장색을 쓰지만 당연히 알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색깔이 있는 걸로 하고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글자 같은 경우는 볼드체를 치거나 기울임을 이탈릭 체를 쓰거나 아니면 글자 폰트 자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여기서 글자 크기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색상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서요,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마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내가 빨간색을 쳐놓은 거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빨간색 색깔을 쳐놨고, 이거 두 개는 얘는 정상 상태이고 얘는 비정상 상태를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빨간색을 해놓은 건데,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 아예, 그러니까 여기 분명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저런 식으로 빨간색이나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박스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쓰면 좋아요. 그리고 박스 처리. 그리고 요거, 애니메이션도 남발하지 말고요. 학생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던데. 애니메이션 쓰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되게 막 부드럽게 지나가고 되게 막 동영상처럼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남발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되게 필요해져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눈이 되게 필요해져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쓸 때 남발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이거 자체를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애초에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 레퍼런스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내가 만든 결과들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만든 결과들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안 달았구나. 이걸 레퍼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참고 문헌 또는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마치 내가 만든 결과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 없이요. 그냥 이것만 갖고 오잖아요. 이거 사실은 나사에서 2003년도가 만든 그림인데 이거 가지고 올 때 이거 없이 여기 있는 위첨자 없이 그냥 갖고 오면 이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거 실제 원작자가 이거 봤을 때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니 왜 레퍼런스도 안 되고 쓰느냐 이렇게 태클 걸으면 내가 할 말이 없고요. 한 가지는 그렇고요. 다른 한 가지는 보통은 알아요. 이렇게 그림이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는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만들어야 이렇게 겨우 나올 만한 퀄리티 있는 그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나 혼자 만들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갖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되게 긁어왔는데도 레퍼런스 안 달았네? 지 것처럼 얘기하네? 되게 신뢰성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긁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나도요. 이런 거요. 뭐 있냐? 이거 있죠. 이것들 레퍼런스 안 달아놨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짤방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그냥 갖고 온 거고요. 어찌됐건. 레퍼런스는 꼭 달아야 전체적인 내용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봐요. 여기는요, 내 연구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페이지 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다 가렸어요. 왜냐하면 밑에 레퍼런스가 얘네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다 표시가 되잖아요. 얘는 모든 페이지에서 똑같이 표시가 되고요. 얘는 페이지마다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 한 페이지 없어진다고 해서 모르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거 이전은 25페이지고 이거 뒤에는 27페이지라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 대신에 레퍼런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로 그냥 갈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뭘 해놨냐면, 뭘 해놨냐면요. 내가 채우기를 해놨거든요. 채우기 안 하면 이렇게 다 떠요. 안쪽에, 뒤쪽에. 뜨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흰색 채우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가려져요. 보이죠? 되게 깔끔하죠? 이거 가리지 않으면 당연히 뒤에 보일 거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거. 맨 앞으로. 그리고 이거 위치도 만들어보면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맨 뒤쪽 갈 건지 맨 앞으로 갈 건지 순서에 따라서 겹치게끔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맨 앞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내용은요 무조건 안 겹치게. 얘네들 겹치면 얘 글자 겹치고 얘 글자 겹치면 되게 없어 보여요. 되게 못생겨 보여서
안 겹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레퍼런스는 이런 식으로 위첨자로 써요. 위첨자로 써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이쪽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첫 번째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첫 번째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두 번째 레퍼런스를 위첨자 2번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두 번째 레퍼런스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특히나 학회 같은 데서는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게 내용이요. 무조건 안 겹치게 배치하는 게 좋고요. 내용이 만약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 안 넣었을 텐데 이거는 무조건 안 겹치게끔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겹치게 될 경우 이런 거요. 만약에 이게요. 이렇게 봅시다. 내가 잠깐 작업을 하고 이걸요. 여기다가 내가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는 동영상의 결과이고 동영상이고 얘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영상 나오죠. 쭉 나오고요. 쭉 플로우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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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바퀴까지 20 레볼루션까지 돌린 거거든요. 계산한 거. 딱 해서 딱 끝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았잖아요. 내가 애니메이션 가지고 그냥 이 동영상 위에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쓰면은 마치 한 페이지, 실제로 만든 건 한 페이지 내에 있지만 마치 두 페이지처럼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겹치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 그리고 만약에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러면 한 페이지 안 넣어도 돼요. 똑같은 내용을요. 똑같은 주제,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두 장으로 페이지를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욕심내지 말고 그냥 안 겹치게끔 해서 두 장, 세 장으로 쪼개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사진량 표 같은 경우는 제목을 꼭 달아줘요. 이거 지금 내가 제목을 안 달아놨죠? 내가 내 자료가 아니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 제목 달아주는 게 얘가 뭡니다. 얘가 뭡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목은 꼭 달아주도록 해요. 나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 때 되게 강황한 게 뭐냐면 나는요 얘가 뭔지 알아요. 난 이게 뭔지 알아요.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근데 나도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남들도 알 거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안 달아도 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요. 얘도 안 달아도 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죠. 그런 케이스가 가끔 생겨요. 나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꼭 얘가 뭐다라는 거는 꼭 알려주면 좋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학생들 하도 인터넷에서 많이 봐서 내가 이거 뭔지에 대해서 밑에 안 달아도 이해하죠. 그죠? 그런 것들 굳이 안 달아도 되지만 웬만하면 달아주도록 합시다.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 파워포인트 써보면 알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저걸 알겠지만 삽입에 들어가서요. 도형 이거 있죠. 얘네들 가지고 조합하면은 웬만한 거 다 만들어요. 내 강의제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 도형들 다 이거 갖고 만든 거거든요. 물론 되게 이쁘진 않죠. 당연히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업하는 거 훨씬 이쁘긴 하고 더 전문적이긴 하죠. 근데 내가 발표자로 이거 하나 만든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며칠을 소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라도 하게나마 만들려고 얘네들 쓰거든요. 얘네 조금만 조합을 하면 충분히 복잡한 도형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2차원에서 3차원에서 뭐든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하려고 하면 좋아요. 아니면은 만약에 능력이 된다 그러면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하는 게 제일 낫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동영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동영상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다운 동영상. 여기 이 레퍼런스에서 다운 동영상인데 이런 거는 꼭 파일로 따로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동영상 플레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PPT 내에서 얘네들이 돌아가요. 근데 학생들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사양이 되게 안 좋으면 이거 동영상 이렇게 넣어놓으면 컴퓨터가 버벅이거나 아예 파워포인트가 꺼지거나 막 그래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헤비한,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프로그램인데 걷다가 막 동영상 몇백 메가 몇 기가짜리 안에 넣어놓으면 애초에 이 파일, PPT 파일 만들다가 꺼져요, 파워포인트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꺼지거나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안 되거나 버벅이는 경우에 쓰려고 그냥 이 동영상 파일을 따로 USB에 담아놓고 이게 꺼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작동을 안 하고 꺼지잖아요. 그러면 아 죄송하다고 이거 컴퓨터 사양 때문에 컴퓨터 문제 때문에 지금 재생이 안 되니까 내가 따로 파워포인트 나가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꼭 파일로 따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 추가 자료 어디셔널 스타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감사합니다 끝냈고요. 발표 끝냈고요. 일종의 얘네들도 어디셔널 스타프 개념이거든요. 내가 원래 발표하려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이후에 내가 원래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보다 더 준비하는 것들을 어디셔널 스타프 추가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내가 오늘 발표한 슬라이드에 없어요. 그럴 때 방어하려고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보통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누군가 질문했는데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아, 저 사람 별로 전문성이 없어 보이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어하려면 아, 사실은 내가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었는데 뒤에 추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준비성도 철저해 보이고요. 전문성도 높아 보이고요.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내용을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넣고 싶은데 얘가 명확하게 내가 오늘 발표하는 거에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그걸 발표할 거고 그게 시간이 안 되면 발표를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옵셔널하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개념으로 써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넣고 싶은 내용을 시간 관계상 빼야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빼야 할 때 일단은 그 추가 자료를 빼놓고요. 만약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추가 자료를 보여주면 되고요. 아니면 발표 전체의 줄기에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본 발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좀 더 자료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 들어왔을 때 방어용으로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대학원 올라가서 교수님들이랑 내 지도 교수랑 같이 발표자를 만들면서 익혔던 거라서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표 기자재 레이저 포인터 이거 레이저 포인터는 보통은 발표장 가면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구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손에 익는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가 작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검증을 안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끼리 발표를 하는 거는 실수가 있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발표를 하다가 뭔가 중간에 뭔가 턱턱 걸려요.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얘가 막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막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고 내 발표 시간, 그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쓰다가 얘가 막 스르륵 해서 없어져요. 그러면 되게 저 사람 어차피 얘가 배터리로 작동한 거 아는데 배터리 추가적으로 안 갖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발표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 발표장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걸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특히나 이 레이저 포인트를 특히나 많이 갖고 다녀요. 아마 내 수업 듣는 학생들 알겠지만 내 강의할 때 얘가 노트북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오고요. 케이블, 그 다음에 컨버터, 이 레이저 포인트는 꼭 내가 들고 다녀요. 저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구비가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내가 계속 썼던 거니까 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레이저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읽는 거라서 쓰는 거고 다른 가지는 어쨌든 이 기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내가 갖고 있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는 학생들이 돈이 되는 선에서는 구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얘. 물론 회사에서도, 회사나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구비는 해주겠지만.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는 갖고 있으면 좋고, 그린, 이거는 지금 그린이에요. 이거 초록색이고요. 보통은 레드를 많이 쓰고요. 그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러니까 레드보다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더 밝게 보여요. 더 멀리 보이는 건 레드인데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 정도 크기에서는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더 강조되게 보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린을 더 선호해요. 얘가 더 단파라서 더 에너지가 큽니다. 단점은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더 빨라요. 레드보다. 레드는 한번 배터리 충전해서 쓰고 있으면 이거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데 얘는 기껏해야 몇 시간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나는 배터리 소모가 많지만 얘를 쓰고 여분의 배터리까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내 수업 때 내가 맨날 실수를 하는 게 여분의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치워버리죠. 그런 거 있고요. 랩탑이랑 어댑터 같은 경우는 보통 발표장에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랩탑 같은 경우는 얘 사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나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놈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발표장 가서 알잖아요. 돌려보고 동영상 끊기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안 하려면 내 개인 랩탑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요, 지금 학생들이 수준에서는 안 하는데 학회 가거나 아니면 사회 나가서 발표할 때는 발표하기 직전까지, 발표하기 1분 전까지 보통 발표자를 계속 수정해요. 왜냐면 어쨌든 퀄리티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발표장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랩탑 말고 내가 쓰는 랩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사양 많이 타고요. 컨버터 및 케이블, 컨버터랑 케이블인데요. 컨버터랑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로 컨버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컨버터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랩탑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랩탑 자체가 그냥 HDMI라고 불리는 얘 갖고 저걸 해요. 출력을 해요. 근데 이 프로젝터가 받아들이는 건 RGB란 말이죠. 이걸 RGB라고 하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RGB라고 하는데 RGB를 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HDMI에서 RGB로 바꿔줄 수 있는 컨버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얘가 없으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나는 이걸 발표하고 싶어요. 나는 내 노트북 갖고 발표하고 싶어요. 근데 내 노트북에 HDMI 단자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의 프로젝터가 RGB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애초에 얘 갖고 발표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는 들고 다니면 좋아요. 나는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특히나 이 컨버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돼요. 여기 보면은 VGA, RGB 단자가 있고요. HDMI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DVI 단자가 있어서 멀티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그 포트가 되게 많은 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출력이든 다 가능한 이런 컨버터들을 내가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걸 가지고 내 랩탑을 가지고 발표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케이블 요거는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발표장 가면 항상 있을 거니까. 근데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컨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통합 컨버터를 하나만 구비를 해놓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라서 RGB, 그러니까 VGA, DVI, HDMI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만 출력할 수 있는 그 통합 컴퓨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비해두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작은 거면 좋아요. 나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받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안 들고 왔는데 되게 작은 거 있어요. 카드형 USB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크게 생겼고요. 여기에 USB가 달려있어서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꽂게끔 되어 있는 카드형 USB 있어요. 그걸 산 다음에 그 USB 부분만 떼요. 그럼 이 카드 부분 안 쓰고요. 안 쓰고 USB 부분만 떼가지고 내 지갑에 넣어 다니거든요. 왜냐면 되게 컴팩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게 제일 제일 얇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발표자를 넣고 가지고 다니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발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USB 용량 큰 걸 하나 사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USB인데 용량 큰 걸 한 개 사고요. 그 안에 자기가 이때까지 했었던 예를 들면 연구점의 연구 결과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이걸 항상 어딜 가든 들고 다녀요. 그렇게 하다가 급작스럽게 발표해야 될 때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USB 딱 꺼내갖고 딱 발표하면 되게 호응이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 되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항상 발표한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발표 자료를 들고 다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슬라이드 만드는 것 자체가 왜 하냐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나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거나 뭔가를 에드버타이징 그러니까
뭔가를 좋게끔, 좋아 보이게끔 얘기하려고 PPT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사견인데, 예를 들면 옷차림이라든지 왜 우리가 발표장에 가서 정장을 입느냐, 넥타이를 매느냐, 그것도 똑같거든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뭔가를 내가 하는 목적성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발표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됩니다. 전체 레이아웃에 대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는 발표 연습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발표 자료에 대한 거고, 이거는 발표 연습에 대한 건데, 전체 레이아웃은요, 제일 좋은 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내가 짜면서, 전체적인 PPT를 내가 만들어 가면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넣어야지, 저 슬라이드는 저걸 넣어야지, 여기서는 이걸 강조해야지, 저걸 강조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면서 스토리를 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발표 자료 자체를 외울 필요도 사실 없고요. 한 번은 그렇게 만들어서 스토리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알아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이것도 지금도 이 내용도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읽지 않고 계속 말로 하잖아. 이거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내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발표 자료도 그렇고 내가 만들고 내가 스토리를 짜고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짜는 거는 내가 스토리를 짜는 게 가장 나이스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그게 어렵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룹 단체 발표, 그룹 발표? 그런 것들 하면은 일정 부분은 내가 만든 거, 일정 부분은 네가 만든 거 해서 조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남이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스토리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안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외우고, 어떤 그 내용, 요런 거,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스토리를 내가 짜면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말로 하면서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울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페이지는 뭐가 중요하냐, 이 페이지에서는 레이아웃, 전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 레이아웃이란 요 단어만큼 내가 꼭 기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거는 조금 외우는 팁이고요. 외우는 팁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섹션 1, 2, 3, 4로 나눠가지고 발표자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전체를 외우는 방법 중에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섹션 1에 대해서 일단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섹션 2로 넘어가요. 섹션 2를 외워요. 그 다음에 섹션 3를 외울 때는 섹션 1이랑 섹션 2까지 외우고 섹션 3를 넘어가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타임에는 내가 섹션 1에 대해서만 외우고요. 두 번째 타임에 대해서는 섹션 1에 대해서 외우고 2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외우고요. 세 번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섹션은 계속 누적돼서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외우면 좀 더 빨리 외워져요. 그런 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외울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에다가 작성해가지고 발표자 모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혹시 발표자 모드 써본 적 있나요? 학생들? 발표자 모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발표자 모드예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썼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하면 여기 안 보이죠?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그게 보여요. 여기 보여요? 여기? 내용 많다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발표자 모드거든요.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PPT 띄워놓은 기본적인 이 랩탑에서는 이 내용이 보이게끔 하는 게 발표자 모드예요. 이거 잘 쓰면 되게 유용하고 못 쓰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이거 전체 내용 못 외울 것 같고 발표에 대해서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은 발표자 모드 써서 발표하면 좋아요. 이거 보면서, 이거 스크립트 보면서, 내용 많다. 이거 내용 많고, 내가 여기다가, 내용 많다 적어놨고, 그러면, 내용 많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모든 걸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여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안 보고요, 이것도 안 보고요, 이거 보고요. 발표 자료 전체 레이아웃, 가장 좋은 건 전체 스토리를 내가 짜면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제일 월스트 케이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걸 보는 것도 그렇고, 얘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학생들 안 보고요. 학생들한테 보면서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발표 자료 전체 레이아웃, 가장 좋은 것은 전체 스토리를 내가 짜면서 만드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그냥 읽잖아요? 그게 제일 월스트한 거. 그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굳이 내가 띄워놓고 그냥 보세요라고 해도 되는 내용이지 내가 말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발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표 연습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거 내가 그때 5월 달에 학교에서 발표하면서 나도 발표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때 네덜란드에 있는 학회장
찍은 거고요. TDL프트라는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발표장이고요. 이거 그냥 내 인스타에 올려뒀던 건데요. 뭐냐면요. 이거 나도 사실 내용은 몰랐는데 내 대학원 선배 내 지도교수가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일 발표예요. 내일 발표고 여기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날이든 하다못해 그날 아침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와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뭔가를 해서 양해되는 선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자기는 계속 봐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건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뭐가 되게 좋냐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 딱 발표장에 딱 섰어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요? 나는 지금 학생들이랑 편하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발표장에 가면은 앞에 낯선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일단 긴장을 하겠죠. 근데 걷다가 이 발표장 자체도 내가 모르는데요. 되게 낯선데요. 그러면 모든 환경이 낯설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 거, 미리 익숙해질 수 있는 거. 오는 사람들 자체는 내가 예측을 못하니까 익숙해질 수 없지만 발표장 같은 경우는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내가 마치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마치 이 앞에서 발표하는 거를 상상하는 거죠. 아, 이런 모습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거고 뭐 전등은 이런 색깔이고 어떤 발표장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 몇 명이 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계속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발표장의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게 덜 떨어요. 발표를 할 때. 나도 이런 데 가면 떨거든요. 왜냐면 이런 학회에는 진짜 날보기 기는 연구자들 다 오고요. 그런 것들 있죠.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런 교과서 있죠. 교과서 책 저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떨려요. 나보다 더 위대한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나마 덜 떨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사진 찍어서 나는 방법이 사진 찍어서 계속 보는 거.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어이구, 시간만 쓰네. 마지막 장이에요. 발표 시간은요, 모든 참석자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까 20분짜리 18분에 끊고 뒤에 질문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중간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가능한 한 시간에 대해서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안 맞추고 내가 시간을 오버하잖아요. 그럼 내 원래 뒤에 있는 발표자가 시간을 땡겨주든지 해야 돼요. 원래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가능하면은 발표 시간은 지켜주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발표가 늦어지게 되면은 한 번 이상 코멘트를 중간에 줘요. 내가 발표 시간 오버한 거 안다. 발표 시간 지금 오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진행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발표 시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얘는요, 여기 지금 이거는 내가 8만원짜리인가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지금 53 적혀 있죠. 이게 내가 지금 발표 시간이 53분이 지났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거 플러스에다가 내 발표 시간 20분 돼서 지금 1시간 14분째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포인터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학회 발표장에서 이거 모니터 안 보고요. 이거 발표하다가 이거 보면서 시간을 체크해요. 왜냐면 이거 하면 이렇게 보는 건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견눈질로 이렇게 보면 딱 시간이 보이니까. 아니면은 보통은 그냥 손목시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발표자 보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시간이 보여요. 요 위에 지금 안 보이겠지만 여기 위에 시간이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뭘로든 간에 그냥 굳이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해도 되니까 시간은 가능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그러니까 실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나도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체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멘트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표지에 있는 발표자, 내가 아까 이 표지에 있죠. 이 표지에 내가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이거 얘기했다가 그 뒤에 이거랑, 그러니까 공동연구자 이 사람들이랑 이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발표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예의상 나랑 같이 연구한 사람들은 언급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내가 일종의 애드립으로 넣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넣고 빼고가 조금 가능하면 되게 시간 저거 하는 게 관련돼 좋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표지에서는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랑 발표 제목만 언급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도 되고요. 목차 같은 경우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한국 영국액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딱딱딱딱 이거 다 보일 거고요. 이 페이지 자체가 여러 번 반복될 거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는 수치 해석,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갑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 할 필요 없고, 목차 다 할 필요 없고, 추적해서 그냥 위에 첫 번째 시작이랑 마지막 것만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시간관계상 그냥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이거거든요. 요약 및 결론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화면 띄워놓고 코멘트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페이지 자체는 내가 이때까지 발표했었던 것들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서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머리 해주면 땡큐인 거고요. 그 사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머리 해주면 땡큐인 거고, 서머리 안 해주고 해도 그냥 이때까지 내가 들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무조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 피처웍, 그러니까 향후 연구 계획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을 서머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에 좀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됐고, 뭐 코멘트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발표 시간이 다 돼서 결론 페이지는 띄워놓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따로 설명 안 하겠는데 이전 내용의 요약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코멘트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그 서머리 페이지 한 장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1분 벌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중간중간에 발표를 하면서 내가 발표 시간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애드립으로 저걸 하면 돼요. 이걸 이야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발표하면 돼요. 근데 이거 나도 어려워요, 사실은.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하다가 보면은 아마 학생들이 체득을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